고령자 한방진료,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강론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보실 내용은 치매입니다. 치매는 우리 경학전설을 저술하신 장경학 선생님이 최초로 서술을 하신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관련 증상을 보도록 하면은 원전에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였거나 생각이 지나치거나 너무 마음을 써서 괴로워하거나 의심이 지나치거나 너무 놀라거나 해서 치매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원인은 물론 이제 정서적인 스트레스나 신체적인 스트레스나 그 외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증가된 전신적인 염증 수준에 의한 신경세포의 사멸이 노후의 퇴행성의 신경성 변화를 나타내서 그로 인해서 다양한 신경퇴행성 질환 중에 하나로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분자 생리에 있어서는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이 최근에는 그렇게 설득력을 얻고 있지 못하고 타우 단백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불분명한 점이 많습니다. 다만 증가된 염증 수준에 의한 뇌세포의 파괴가 중요한 병태 생리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말의 의미가 없어지고 행동이 이상해지고 땀에도 이상이 생기는 등 자율신경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과도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걱정하는 등 증상이 정말 기계천방으로 다양한 것이 나타난다고 우리 책에도 소개가 되어 있죠. 이것은 원전의 문구를 이와사키 코우 교수님이 조금 현대적으로 번안을 해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치매에 대한 한약의 효과를 근거중심 의학에 입각한 방법으로 임상적으로 검토한 최초의 논문, 우리 치매에서 칠부금이라거나 하는 이제 처방들이 사용되어 왔지만 그것들이 현대적인 방법으로 무작위 대조 시험을 통해서 입증되게 된 것은 그보다 많이 지난 약 300년 후에 나타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라사와 카츠토시 교수님 등이 1997년 일본에서 조등산의 뇌혈관성 치매에 대한 효과를 검토하였는데 이것들이 조등산이 뇌혈관성 치매에 ADL이나 환자의 기분을 개선시킬 수가 있지만 어떤 인지 기능에 있어서는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다. 또 일본에서의 다른 연구들은 가미 온담탕이 알츠하이머 환자에 있어서 인지 기능에 대한 유의한 개선 효과가 보고된 연구들이 있고 기초 연구를 통해서 원지가 신경세포의 콜린아세틸 트랜스페라제의 활성을 증가시켜서 결과적으로 신경 전달의 원활함을 유도를 해서 이를 통해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것으로 작용 기전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외에 원지를 포함한 처방으로 인삼 양념탕이나 가미 귀비탕 등이 있고 인삼 양념탕은 그 자체적으로도 항치미 효과가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원지와 같은 핵심 본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죠. 또 팔미지향원이 뇌졸중 환자의 뇌연류를 증가시키고 혼합성 치매, 뇌혈관성 변화와 함께 나타난 알츠하이머 치매에 있어서 환자의 인지기능과 일상생활 동작을 유의하게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이중맹금 시험을 통해서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이외에 중국에서 복지산이라는 처방이 경증의 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무작위 대조 시험을 통해서 인지기능의 척도인 아다스COG를 개선시키고 BPSD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뇌에서의 대사 변화를 시사하는 뇌에서의 포도당 분포가 증가되어 있다는 보고도 있지만 그 작용 기전에 있어서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들, 치매에 대해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편으로 인지기능 저하와 함께 치매에서는 인지, 기능, 기억 등의 중핵 증상 등과 함께 심리 행동 증상 역시도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가장 잘 알려진 처방인 억간산이 효과가 있다는 게 알려져 있죠. 치매에 있어서 BPSD는 분노, 흥분, 환각, 선망, 배회, 주야 역전, 요양 간호에 대한 저항, 폭언, 폭행 등의 증상이 있는데 이와 같이 겉으로 굉장히 과도하게 드러나는 행동인 양성인 증상이 있고 상대적으로 우울해하거나 침울해하거나 행동이 둔해지는 등의 음성 증상 양쪽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사키 코 교수님은 황련 해독탕으로 치매가 진행된 노인 환자가 폭언 폭력을 휘둘러
가족이 곤란한 경우에 황열애독탕이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경험을 했는데, 황열애독탕이 노인 환자에 있어서는 너무 지나치게 안정시키는 작용이 강해서 기운이 떨어지고 오히려 환자의 전반적인 각성 상태가 감소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황열애독탕 같은 처방보다는 조금 마일드한 진정제가 필요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이 억간산이다 라고 이렇게 이 저서 고령자 한방진료의 저자 이와사키 코우 교수님이 발견한 처방이 억간산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억간산은 BPSD의 지표인 MPI를 약 4주 투여에 있어서 절반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ADL의 지표인 BI도 개선을 시켰다. BPSD를 일반적인 항정약으로 개선을 시키면 ADL이 저하되는 그와 같은 문제들이 있지만, 억간산은 ADL도 개선을 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항정약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BPSD 치료제로 각광을 받게 된 것이죠. 억간산은 주로 BPSD에 있어서 흥분이나 쉽게 화를 내거나 불면, 불운, 가만히 있지 못하는, 또 환각 등의 어떤 양성 증상에 더 유효하다. 반면에 우울이나 비애, 식욕, 부진 등 음성 증상에 있어서는 억간산이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못하다라는 임상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삼양념탕이 더 효과적이겠죠. 인삼양념탕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두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음성 증상을 나타나는 경우에는 식욕이 없다, 거식이 있다, 이와 같은 경우다 라고 한다면은 또 인삼양념탕도 좋지만 억간산과 바나진피도 효과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억간산에 비해서는 진정 효과가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 양리 관련 연구들을 통해서도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억간산 바나진피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인삼양념탕 쪽이 조금 더 이와 같은 음성 증상을 나타내는 허증 노인 환자에게서는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치매에 있어서 3장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백출과 창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봅시다. 백출과 창출이 일본 한방의학계에서는 그냥 출이라는 용어로 그냥 통용이 돼서 사용되고 있고, 백출이나 창출이나 어떤 양리 효과에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좀 논란 여지가 있는데, 한 연구에서는 혈청 양리 화학적 시각에서 관창출과 백출 그리고 창출에 있어서 혈중으로의 흡수 성분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봤더니, 관창출하고 백출은 유사하지만 창출과는 좀 차이가 있었다. 어떤 양리적인 측면에서 창출과 백출은 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HPLC를 통한 분석을 통해서도 주요 화학염분 성분의 하나인 폴리아세틸렌 성분들이 백출과 창출 간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고 한다면은 어떤 백출과 창출 간에는 모종의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혈중에 흡수되지 않고 어떤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그 외 다양한 성분들의 효과가 창출이나 백출의 효과에서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최근의 양리 연구에서는 백출 및 창출의 면역 자극, 항염증 작용의 차이가 임상적인 의미를 가질 정도로는 크지 않았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결론은 결과적으로 백출과 창출 간에는 효과 차이가 또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건비지제와 조금 더 보익지제 치우쳐져 있는 게 백출이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사하는 그와 같은 계열에 속하는 게 창출이라고 전통적으로는 알려져 있지만, 그와 같은 차이들이 정말 어느 정도로 임상적인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들이 필요할 겁니다. 일본 한방의학계에서는 굳이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임상적으로 처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굳이 백출과 창출 사이에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라고 한다면은 전통적인 경험을 따라서 처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또 한약에 있어서 저칼륨 혈증이 문제가 된다는 점은 제가 여러 강의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억간산이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노인 환자에 대해서 대량의 투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노인 환자에서 신기능이 저하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의 억간산 투여만으로도 쉽게 위알도스테론증, 저칼륨 혈증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임상적인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치매 관리 목적으로 억간산 투여하는 것은 1년, 2년 혹은 5년 이상의 장기 투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봤더니 치매 환자에서 억간산을 투여한 환자 60% 이상에서는 저칼륨 혈증이 나타났다. 심지어 억간산을 소량 투여하는 경우, 하루 감초를 1.5g 정도만 투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저칼륨 혈증이 나타날 수 있더라라는 것들이 보고가 된 겁니다. 억간산만이 아니라 감초를 함유하고 있는 처방을 고령 환자에게 투여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신기능 검사, 혈액 검사를 통해서 신장 기능을 명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고, 투여 개시 후에는 지속적인 팔로우업을 통해서 처음 1개월에 주로 문제가 나타나지만 6개월, 1년 후에도 질환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감시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칼륨 혈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약물 중단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경도인지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경도인지장애는 아직 일관된 합의가 부족하지만 서양의학적인 인지기능 개선제는 경도인지장애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반면에 한약은 도네페질과 같은 인지기능 개선제에 비해서 부작용이 낮기 때문에 효과는 도네페질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조금 치매에 있어서에 비해서는 미약하다 할지라도 의미 있는 치료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 침치료 역시도 장기적으로 경도인지장애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죠. 최근의 주요 연구의 하나로는 324명의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24주간 한약, 인삼, 하수오, 음양곽, 석창포, 천궁, 갈근, 하수오는 개인적으로는 빼고 다른 원지나 그의 다른 인지기능 개선과 관여가 되어 있는 본초를 가미하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처방이나 혹은 도네페질을 정상 용량에 비해서 다소 적게 투여를 했더니 효능면에 있어서는 도네페질과 한약에 차이가 없었고, 부작용 측면에서는 한약이 훨씬 적었다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또 한 연구는 60명의 MCI 환자를 대상으로 2년간 육종용, 텍사, 하수오 등으로 조성된 처방을 환자에게 투여를 했더니 미약과 대조해봤을 때 인지 기능과 뇌 연결성 측면에서 뚜렷한 개선 효과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준 연구가 있었습니다. 또 메타 분석에서도 위약 및 그의 지시적 치료에 비해서 뚜렷하게 한약이 인지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침 치료에 있어서는 뇌기능 개선제 하나인 니모디핀에 비해서 인지 기능 개선 효과가 뚜렷하다라고 보여주는 여러 임상 연구들과 메타 분석이 존재합니다.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있어서는 주기적인 침 치료와 함께 장기적인 한약 치료, 앞서서 보셨던 것 같은 인삼 대신 당삼, 그 다음에 하수오 대신에 육종용 같은 본초들, 그리고 음양곽, 석창포, 원지, 천궁, 갈근, 단삼 이와 같은 본초들을 종합을 해서 환자에게 투여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본문에서 다루지 않은 알츠하이머 치매에서의 다른 연구들도 같이 보도록 하시죠. 알츠하이머에서의 침 치료는 다른 약물들, 콜린 에스테라즈 억제제에 비해서 인지 기능을 뚜렷하게 개선을 시키고, 또 병용 투여할 경우에는 인지 기능 개선 효과가 향상이 되더라라는 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 침 치료는 환자의 일상생활 능력을 뚜렷하게 개선시킬 수가 있다는 메타 분석 결과도 존재합니다. 또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임상시험으로 144명의 경중등도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 대해서 익신화탁이라고 하는 처방, 음양곽, 여정자, 보골지, 하수오, 환기, 천궁, 석창포 등으로 조성된 한약을 24주간 투여하고 24주간 추적 관찰하여 도네페질과 1대1로 비교한 연구를 봤더니 인지기능 개선에 있어서는 도네페질보다 뛰어나고 치료 효과의 지속면에 있어서도 도네페질과에 비해서 더 나았다라고 보고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MLC 601, 뉴로에이드, 단기 편탕 균항은 환기, 단삼, 천궁, 수질, 토별충, 영양각, 정갈, 원지, 석창포, 우황 등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264명의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16주 임상시험에서 도네페질이나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과 같은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비해서
동등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안전성 측면에서도 유사한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고한 임상시험이 존재합니다. 그 외에 반어백조 첨화탕이나 인삼 양념탕에 대한 소규모 임상 보고들도 존재하고, 대만에서는 신규 알츠하이머 진단 환자의 80%가 한약을 복용했다라고 하는 코호트 연구도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한약의 임상적인 효과는 왜 나타나느냐라고 기초 연구들을 봤더니,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촉진하거나 NMDA 수용체를 억제를 해서 글루타메이트 독성을 억제를 하거나, 또 베타 아밀로이드, 타움 단백을 감소시키는 등 알츠하이머를 개선할 수 있는 양리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매를 개선을 한다. 뇌에서의 염증 반응을 감소시켜서 신경세포의 사멸을 억제를 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이 잘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잘 알려져 있는 단기 jak약사, 감염 후각 장애에서도 효과적인데, 최근에 코비드19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호흡기 감염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후각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요 원인은 염증에 의해서 후구세포, 후각세포의 사멸, 그리고 이와 연결된 해마에서의 위축이 바로 염증에 의해서 나타나는 임상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단기 jak약산과 같이 신경보호효과, 항염증 작용을 갖는 처방들이 신경사멸을 억제를 해서 해마와 후구세포의 개선을 통해서, 증식을 통해서 후각을 원상복구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효과는 마찬가지로 알츠하이머 치매에 있어서도 신경재생 효과를 통해서 인지기능을 개선을 시킬 수가 있다. 또 최근에는 장내 미생물을 조절을 해서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 전신에서의 증가한 염증 수준을 감소시킴으로써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냐, 미주신경을 통한 신경염증 감소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보고들이 있는데, 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한약의 다양한 성분들에 따라서 복합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염증과 면역 조절을 필두로 한 효과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알츠하이머에서 한약이 효과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결과들을 몇 가지 임상시험과 기초연구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변비에 대해서 간단히 관련 증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비는 고령자에게 빈발하는 일상 증상 중에 하나죠. 고령자의 변비에 권하고 싶은 한약 처방이다 라고 한다면 일단 마자인환이 있을 겁니다. 매우 잘 디자인된 이중맹검 무작위 대조 시험, 일본에서 진행된 건 아니지만 다른 하제들, 다른 변비약들에 비해서도 아주 강력한 임상적인 근거가 존재하는 한약입니다. 또 윤장탕은 최근의 연구들을 통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장내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장내로 수분의 이동을 촉진시켜서 최근에 변비약 중에 하나인 루비프로스톤과 유사한 기전을 통해서 장내 수분 증가시켜서 변비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련 기준으로 있어서 마자인, 지실 등의 본초가 장관의 유동성을 자극을 하고 정류 성분이 변을 잘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고, 마자인과 같은 성분들은 부피 형성 하제로서 작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변비를 개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마자인환을 사용할 때 한 가지 임상적 팁이라고 한다면은 변비약을 투여하지 않은 경우 변이 토끼뚱 형태가 되는 경우에 이런 노인 허증 환자다라고 한다면 마자인환이 상대적으로 잘 듣는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장관 내 가스가 많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대곤충탕을 같이 병용 투여할 수 있겠죠. 뇌졸중 후유증의 하나로 ADL이 낮아진 고령자에 나타난 변비라고 한다면은 대곤충탕이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여성의 변비, 또 생리와 관련가 되어 있는 변비 증상이 있는 도액승기탕이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일단 한번 줘보고 반응 없으면은 그냥 효과가 없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CFTR 채널의 조절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장의 분비가 증가하게 돼서 장 운동이 자극되는 기전이 있다. 이외에 마자인환에는 CNP와 관련한 작용을 가진 본초로 작약만이 있기 때문에 윤장탕과는 좀 작용 기전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들에서는 후박에 포함된 호노키올에 의한 카나비노이드 수용체와 나린진과 같은 진피나 이와 같은 성분들에 의한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그리고 아데노신 A1 수용체에 대한 작용을 통해서 장관 운동을 촉진시키는 건 역시 마자인환의 또 다른 작용 기전이 될 수가 있다 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 대왕 역시 앞서 보셨던 자극성 하지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임상적으로는 마자인환에 비해서 윤장탕이 조금 더 강한 하지로 알려져 있고요. 이는 윤장탕이 CFTR에 대해서 더 많은 작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약의 복잡한 양리는 한약의 처방, 한약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한약이 서로 다른 유형의 변비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증이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서로 다른 처방을 사용하여야 되는 것 같은 합리성을 부여해 줍니다. 최근 발표된 한 임상시험에서는 마자인환과 대황 그리고 위약의 비교 대조 시험에서 마자인환이 대황과 유사한 효능을 나타냈고요. 대황 대비 뛰어난 장기 지속 효과를 나타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1차적으로 기능성 변비 환자라고 한다면 마자인환을 치료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대건중탕은 다른 하제들에 비해서 또 다른 양의 기전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도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대건중탕의 작용은 콜린선 신경계, 서브스탠스 P, 모틸린, TRPV1 매개한 장관 운동의 조절, 아드레는 메둘린 그리고 CGRP를 통한 장관 혈류의 개선이 주요한 작용으로 알려져 있죠. 소건중탕과 대건중탕에 포함되는 교의의 작용이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견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락토로스의 작용과 관여가 돼 있어서 고삼수성 하제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계지가 자격탄 같은 약제는 장관의 흥분성을 조절해서 장관의 항진된 운동은 진정을 시키고 반면에 감소된 운동은 증가를 시키는 조절 작용을 통해서 장관 운동성의 항상성을 회복시키는 이중 작용을 가진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작약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근경련, 항경련, 평활근 이완 작용을 통해 이와 함께 또 중추에서 모노아민 산화 효소의 활성 조절, HPA 축 활성화,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조절을 통해서 항우울 작용을 통해 또 뇌장충을 통한 장관 운동의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중추에서의 이와 같은 작용은 감초의 주 성분이 글리시리진과 그 대사물질인 18베타 글리시르레틴산의 단백질 키나제 활성 저해를 통해서 뇌에서 성상교세포에서의 글루타메이트 전달을 조절을 해서 글루타메이트의 과잉으로 나타나는 신경정신 질환에서의 개선작용, 신경흥분성의 조절, 신경염증 조절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보중익기탕 역시 삼투성 하제, 또 위운동 촉진제에 비해서 효과적일 수가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으며 부작용이 적은 것이 자극성 하제에 비해서 장점이다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한약의 작용, 한약의 하제로서의 작용은 중추 신경계와 장관 신경계의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기전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이와 같은 작용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기능성 소화장애에 있어서도 한약의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이유를 설명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서 다른 강의에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호주의 벤수잔이라고 하는 분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 2015년만이 아니라 1998년 연구들을 비롯해서 작약지실 후박 진피 감초 대왕 창출로 조성된 처방이 변비 우세형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라고 하는 보고도 있고요. 중국에서는 육두구, 보골지, 오미자, 오수유, 당산백출, 울금, 생강, 대조, 메가 등을 통한 처방을 통해서 다시선 임상을 통해서 한약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개선시킬 수 있다. 그 외에 통사 요방도 잘 알려진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처방에 따라서 작용 기전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세로토닌 수용체 활성화 조절, 장 운동 촉진, 그 외에 염증 조절, VIP나 여러 장내 펩타이드에 대한 조절을 통해서
변비를 비롯한 여러 장관 질환에서 한약의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설사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서 대표적인 처방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통사유방이 있으며 주요 작용은 기존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항스트레스 작용, 항염증 작용, 장내 미생물 정상화, 그 다음에 비만세포 조절, 염증 관련 사이토카인 조절, CCK, GPCR, VIP 등 여러 장관의 펩타이드나 채널의 조절, 나이트릭 옥사이드 조절, 무스카린 수용체 조절, 장관벽의 치밀결합 회복, 장투화성 조절 등의 작용을 통해서 설사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져 있죠. 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변비에서 약물요법에 비해 전침 치료가 뚜렷한 또 효과가 있다는 게 알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전침 치료는 세로토닌 작용제인 모사프라이드에 비해서도 더욱 효과적이라는 대규모 임상 시험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서 침 치료는 특히 입원 중인 노인 환자의 변비를 개선시키는데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 외래로도 환자분들에 있어서 노인 환자에서 여러 불편감을 호소할 때 침치료를 같이 복모열 등에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임상적으로 환자에 대해서 약물요법과 상승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침치료는 뚜렷한 근거, 굉장히 양질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고민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임상적인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침치료가 변비를 개선하는 작용은 장관신경계에서 경혈에 따라 조금 효과는 다르지만 억제나 흥분성 경로 조절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으며 이는 NNOS, CALT를 조절하는 작용과 밀접한 관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스트레스의 조절, 그리고 장내 펩타이드의 조절, 세로토닌 수용체들의 발현 조절, 그다음에 염증 조절, 아쿠아포린의 조절, 중추에서의 어떤 소화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영역들의 기능 연결성 조절, AMD의 수용체 조절 등을 통한 매우 복잡한 작용 기전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임상에서는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효과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예후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고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서는 설사 우세형에서는 뜸 치료가 조금 더 효과적이고 변비 우세형에서는 전침 치료가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근거는 그렇게 뚜렷하진 않습니다. 다만 효과가 비슷하다고 한다면은 전통적인 견해를 통해서 치료적 접근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서 침치료 효과는 10주 정도 치료를 하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꾸준히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 치료 효과가 1년 정도 유지될 수 있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특히 심자를 하게 되는 경우, 물론 임상적으로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겠지만 자발적 운동 유도를 포함한 다양한 임상적 효과가 더 강해졌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물론 주의해서 자침을 해야 되겠지만 흥미로운 점이기 때문에 자침에 조금 자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심자법을 시도하시는 것도 더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건중탕이 모든 타이틀을 잘못 따랐는데 모든 변비에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아니라 수술 후 장 마비에 있어서 한약이나 침치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대건중탕은 일본에서 가장 널리 처방되는 한약 중에 하나로 수술 후 장 마비의 개선을 위해서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대건중탕을 구성하는 여러 성분들이 장관의 혈류를 조절하고 TRPV1 채널을 조절하거나 칼슘 채널이나 칼륨 채널을 조절해서 장관 운동을 개선시키고 혈류 개선 작용이 있다는 것은 여러 기초 및 임상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효과가 수술 후 장마비 환자에 있어서 효과는 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 수술에 따라 가지고 치료 효과가 다르다라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사마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침치료와 병행하는 경우 간암이나 대장염으로 인한 개복 수술 환자의 장 운동을 개선시킬 수 있었다라는 보고들도 있는데 사마탕은 기능성 소화장애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무스카린성 수용체를 통한 나이트릭 옥사이드 방출 유도와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억제를 통한 장관 평활근의 운동성 상승이 치료 기전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건중탕이나 사마탕 같은 처방이 이와 같이 장 마비에 있어서도 개선 작용이 다르고 이와 같은 결과들은 모든 변비에 있어서도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임상에서도 그와 같은 현상들을 자주 목격할 수가 있죠. 수술 후 장마비가 발생하는 이유는 외과적인 복강 장기에 대한 조작이 일어나면서
위장 간의 운동 기능을 지연 감소시키고 수술에 의한 염증 반응에 증가시키고 수술 마취로 인해서 중추에서 미주신경 조절 능력이 저하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전신 치료가 위장 간 운동 기능을 항진을 시키고 중추에서 미주신경에 대한 조절 작용을 회복을 시키고 수술 후 장마비에 있어서 침치료 작용이 염증 조절보다는 장관 신경계에 대한 흥분성 및 억제성 뉴런 조절을 위한 장관 운동 조절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흡인성 폐렴에 대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흡인성 폐렴은 주로 우리 한의학 분야에 있어서는 입원 환자의 뇌졸중 환자와 같은 신경 손상이 있는 환자들에 있어서 나타날 수가 있는 주요 합병증 중에 하나로 대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흡인성 폐렴은 주로 연화곤란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주로 대뇌 기저핵의 손상으로 인한 연화반사와 기침반사의 중추가 손상돼서 나타나는 가성구마비 혹은 교내와 연수의 손상으로 나타나는 구마비 등이 있습니다. 주로 한약은 가성구마비에 의한 연화곤란에 의해서 나타나는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또 위장의 유동운동이 저하돼서 나타나는 미식도 역류가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흡인은 반화 후박탕만으로 대응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요. 이 경우에는 복령음합, 반화 후박탕 또는 육군자탕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장관가스가 심하고 변비도 심하고 음식물이 잘 내려가지 않고 역류가 있는 경우에는 대건중탕을 병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여량은 일반적으로 일본 한약 제제 기준입니다. 찌무라 제제 기준으로 3분의 1부터 시작해서 효과가 있으면은 조금씩 용량을 늘려가면서 투여하도록 하고, 반응 후박탕은 어디까지나 복용 중에만 효과적이다. 물론 이와사키 코우 교수님의 임상적인 경험이지만 약을 중단하게 되면은 2주 내에 연화 장애가 재발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해서 부작용으로는 약진과 같은 과민증이 면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안전한 처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반응 후박탕 혹은 복령음합, 반응 후박탕, 육군자탕, 대건중탕의 사용 방식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뇌졸중 후 가성구마비나 연화곤란에 있어서 관련 연구들을 본다고 한다면은 지황음자나 중풍 3기 통락교낭 아니면은 통락헤어탕, 헤어완 같은 처방들이 있습니다. 지황음자는 뇌졸중만이 아니라 척수 손상에 있어서도 신경학적 기능을 회복시킬 수가 있고요. 즉 어디까지나 뇌졸중 후 가성구마비 연화곤란을 반응 후박탕과는 조금 다른 기전을 통해서 소화기계보다는 뇌에서의 기능을 조절하는 작용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물론 반응 후박탕 역시도 뇌에서의 여러 조절 효과가 있겠죠. 중풍 3기 통락교낭은 환기, 서양삼, 공령, 천막, 적작약, 홍화계열 등 천궁수질, 백화사 등으로 조성된 한약이고 백화사 등이 있네요. 또 통락헤어완은 우담남성, 백부작, 백강잠, 수질 작약, 천궁, 원지, 석창포, 선태울금, 천패모, 복령, 천죽황, 반화 등으로 다 보시면은 어쨌든 뇌졸중 처방처럼 보이는 처방들이 많습니다. 신경학적 기능이 개선되는 와중에 결과적으로 흡인성 폐렴의 발생이 줄어든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처방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소화기계장애, 기능성 소화장애 등을 같이 보도록 하시죠. 일본에서 식욕부진에 있어서 관련한 한약 처방들을 봤더니 오테키라고 하는 분이 연구진들이 카르보플라틴, 시스플라틴, 비백금 제제를 통한 항암 치료를 받은 폐암 환자들에 대해서 육군자탕 혹은 육군자탕, 비투여근으로 나눠서 식욕을 비교해봤더니 카르보플라틴 사용 내에서는 육군자탕의 식욕이 육군자탕 투여근에 식욕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또 아주 작은 규모의 임상시험에서 타카하시 등의 연구를 봤더니 위암에 있어서 부문부 온존수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육군자탕이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위에서의 유동운동이 개선이 되었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또 타키구치라는 분의 연구에 따르면은 위 적주수를 받은 위암 환자에 대해서 육군자탕을 투여를 했더니 여러 기능성 개선이 나타났다. 그리고 혈중의 그렐린이 유의하게 증가했다라는 것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있어서 화학요법에 의한 식욕부진에 있어서
이와사키 코우 교수님은 고도의 미식도 역류 질환으로 흡인성 폐렴으로 진행되는 다운증후군 환자에게 육군자탕을 투여했더니 식도 통과 시간이 단축이 되고 미 배출능이 증가가 되고 흡인성 문제가 개선이 되었다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임상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게 육군자탕이나 그 가감방을 널리 활용해 보는 것도 한 가지 임상적 접근법이 될 것입니다. 미식도 역류 질환에 있어서 육군자탕의 작용 기전을 보면은 위에서의 과도한 과민성을 개선을 시킬 수가 있고요. 위 배출능을 개선시키는 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도 과력근의 작용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위 담즙산의 제흡수를 조절하는 것과 같은 작용 기전이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육군자탕이나 반화사심탕, 반화후박탕, 오수유탕 등은 위식도 역류 질환, 그리고 비밀환성 위식도 역류 질환, 기능성 소화장애, 그리고 위염과 위손상 등에 있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 이 중에서 초록색인 육군자탕은 널리 활용이 될 수가 있으며 반화가 들어가 있는 처방들은 상대적으로 위손상이나 조금 더 기능성 소화장애에 포커스를 맞춰줘서 작용하는 처방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위염에만 포커스를 둔다고 한다면은 오수유탕이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약의 각 처방에 따라서 오수유 혹은 반화 아니면은 육군자탕 이와 같은 처방의 조성에 따라서 양리작용도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감안을 해서 임상적으로 처방을 조절하거나 가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화기 질환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속쓰림이나 가슴 통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반화사심탕, 일단 일주 정도 처방을 해서 반응이 좋으면 계속적으로 투여를 해보고 1개월 정도 투여를 했을 때도 반응이 없다면 중단하는 게 좋다. 또 복부보다는 인후 증상이 강하다라고 한다면 반화후박탕 2주 정도 투여를 해서 경과를 보고 임상적 경과가 좋아지면 2개월 정도 지속 투여를 하게 되고 중단하게 되면 재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자의 임상 결과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속쓰림과 가슴 통증이 심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사망사심탕을 투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식전 투여가 더 좋고 차게 먹는 것도 좋습니다. 일주간 먼저 투여를 해서 호전이 되면은 4주 정도 더 투여해 볼 수가 있는데 재발이 잦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속이 차다고 하면은 인삼탕과 같이 조금 데워주는 처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여 기간은 최소 4주에서 3개월 정도 투여를 해서 경과를 볼 수 있도록 하고요. 환자가 약을 정량 투여할 수 있도록 제때 복용할 수 있도록 약물의 수능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잘 티칭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위에서 나열한 여러 가지 처방들이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스트레스가 특히 강하다고 하는 케이스에 있어서는 사약산 혹은 시오제를 투여하는 게 좋겠습니다. 1에서 2주 정도 투여를 해보고 경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6장에 없는 내용들, 소화기계 질환에 있어서 본서에 6장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내용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소화장애에 있어서 한의학적 치료는 본문에 있어서도 잘 소개되어 있듯이 기능성 소화장애에 있어서 육군자탕 외에도 다양한 처방들이 사용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소화기 내과가 발표한 2014년 기능성 소화장애 치료 지침에서는 일반적으로 한약을 널리 권장하고 있고 침구 치료 역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소화장애의 증상은 주로 의학적으로 설명이 어려운 신체적 증상이 강하고 일본에서 말하는 부정수소나 의학적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여러 증상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993년 위약과의 대조 시험을 통해서 육군자탕이 일주간의 투여만으로도 복부 팽만감, 트림, 구역감 등의 증상들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어 있으며 그 작용 기전으로는 위운동성의 개선이 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위약 대조 시험이 그렇게 많이 시행이 되진 않았다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의 처방들은 그런 측면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중국에서의 연구들은 한약 처방이 기능성 소화장애를 뚜렷하게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양질의 임상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군자탕은 엄밀한 위약 대조 시험은 아니지만 대규모의 비교 대조 시험을 통해서 기능성 소화장애에 있어서 치료 효과, 특히 육군자탕의 상복부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약의 작용은 미저류 기능의 조절, 그 외 여러 작용에 입각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한약의 작용에 있어서는 미소화관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펩타이드들인 글렐린 증가 작용과 밀접한 관여가 되어 있다. 특히 유근자탕 같은 처방들은 기능성 소화 장애에서 글렐린 증가를 통한 미운동성 촉진 작용이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반응 후박탕 역시도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를 통해서 상복부 통증 그리고 소화 불량에 있어서 효과적이다라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물론 양질의 근거들은 아니라는 한계들이 있죠. 유근자탕은 양리 연구가 많이 진행된 처방으로 처방 내 여러 양리 성분들을 통해서 미에서의 글렐린 분비를 촉진을 하고 글렐린 수용체를 증가를 시키고 글렐린 저항성을 감소를 시켜서 결과적으로 식욕을 증진시키는 작용이 이 약물의 핵심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약은 단순히 식욕 부진만을 개선시키는 게 아니라 호흡근의 증가, 기도염증의 감소, 심기능 개선, 미배출량 증가 등 글렐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같이 가져올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서 노약자의 소화기 증상만이 아니라 그 외 쇠약이나 허약과 같은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작용들은 인삼 양양탕에서도 같이 볼 수 있는 작용 중에 하나죠. 미배출량의 증가는 유근자탕에 의한 미배출량의 증가는 기능성 소화장애 및 미식도 역류 질환에서 유근자탕의 핵심 작용 중에 하나고 렙틴에 대한 기량작용을 통해서 식욕 부진에 있어서도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또 혈액 검사에서 글렐린 농도가 특히 낮은 환자에서 더 효과적이었다라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이를 임상에서 한번 활용해 볼 수도 있겠죠. 또 재밌는 점은 음주량이 적은 환자에서 임상적 반응이 좋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전신적으로 증가한 염증 수준의 증가, 알코올에 의한 염증 수준의 증가가 소화기 기능을 감소시키는 것과 밀접한 관여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에서 많은 연구가 된 처방으로 유근자탕이 있고요. 또 평이산 같은 경우에는 렙틴의 감소, CCK의 증가 등의 작용을 통해서 기능성 소화 장애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향사 평이산, 향사 유근자탕, 보중이기탕, 반화사심탕, 사마탕, 사약산, 소요산, 시오소간상과 같은 시오제, 스트레스를 개선할 수 있는 처방들도 임상적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기능성 소화장애 치료 처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근자탕의 핵심적인 식욕 조절 작용으로는 건강, 진피, 창출, 백출 등의 작용이 거론되고 있으며 인삼 같은 경우에는 직접 흡수되어 사용 작용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장관에서 장관을 자극하는 작용을 통해서 혈류 증진 효과를 나타내거나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 컴파운드 K 등으로 변환되어서 체내 흡수돼서 양리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작용들을 근데 간단히 보면은 전통적으로 보비작용이 있다는 것은 소화기계의 여러 기능 조절, 스트레스의 조절, 우울 조절, 모틀린과 가스트린 등 미운동을 조절하는 장내 호르몬의 조절, 미배출량의 조절, 장관 내의 염증 감소 등의 조절, 그리고 장관에서의 염증 수준의 감소에 의한 전신적인 염증 수준의 개선, 식욕 증가 등 이와 같은 보비 작용을 어느 정도 알아볼 수가 있는 기초 연구들이 존재합니다. 향사 유근자탕 같은 처방 역시도 기능성 소화장애에 있어서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수행된 200여 명의 기능성 소화 환자에 대한 4주 투여, 4주 추적의 무작위 대조 시험을 통해서 유근자탕, 향사 유근자탕이 기능성 소화장애를 개선시킨다라고 하는 임상적 근거가 있으며 이 외에도 중성약으로 달립통이라고 하는 시오, 지실, 목향, 진피, 반화, 포근령, 산사, 빌랑, 그 외 계실등, 당삼, 현오색, 신곡 등으로 된 처방이 전침 치료와의 병행을 통해서 4주 치료 후에 1년 이상, 5년 이상의 장기 추적 관찰에서 모사프라이드에 비해 또 PPI나 아미트리티닌과 같은 항우울제에 비해서 더 장기적인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한 임상시험이 있습니다. 이를 참고를 해서 한약의 장기적 치료 효과를 알 수가 있죠. 또 침구 치료에 있어서 일본에서 진행된 2014년 치료 지침에서는 2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크로스오버 이중맹검 시험에서 전침 치료가 복부 증상을 유의하게 개선시켰다라고 하고 있지만 연구가 부족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다른 연구들을 봤을 때는 어떤 그 외 양질의 근거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2012년에 발표된 대규모 무작위 대조 시험을 통해서 약 700여 명의 환자를 통해서
침 치료가 소화기 증상 및 삶의 질 개선에서 뚜렷한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으며, 또 식후 증상, 식후 불편감을 호소하는 환자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위경에 대한 자침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또 위운동 촉진제를 복용할 수 없는 환자들에 있어서 침구 치료가 효과적이다라는 네트워크 메타 분석 결과도 있고요. 또 소화기 증상의 잦은 재발을 경험하는 200여 명의 FD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일 맹검 시험에 있어서 침 치료가 20회 정도의 치료 후에 지속적으로 약 4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소화기 증상의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치료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위장 간의 운동은 다양한 부위에서 평혈관의 수축과 확장이 일어나면서 리드미컬한 움직임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이 운동성에 문제가 생겨 위장 간의 운동 리듬이 깨져서 다양한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침술의 효과는 장관 기능이 항진되어 있으면 이를 억제하고 저하가 되어 있는 경우 상승시키는 이중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와 같은 작용에는 경혈 특이성, 이를테면 족삼이열의 경우에는 원심성의 부경암 신경 경로를 통해서 장관 운동을 항진시키거나, 중환혈과 같은 복부 경혈에 있어서는 원심성 경로를 통해서 장관 운동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경학적 작용을 통해서 중추나 혹은 장관신경계의 조절, 미주신경의 조절을 통해 가지고 장 운동을 조절하는 것이 기능성 소화장애에 있어서 침치료의 효과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작용 기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위장관에서 장관 운동을 조절하는 카알세포입니다. 이 카알세포는 장관의 느린 파동을 발생을 시키는 위에서의 페이스메이커 세포인데요. 이와 같은 세포들은 카알세포의 생존과 증식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SCF, CKIT 경로와 밀접한 관여가 되어 있는데, 전침 치료가 이 경로를 활성화시켜서 분자적으로 결과적으로 카알세포의 신경세포의 사멸을 막아서 카알세포들이 지속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서 장관 운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한약이 가지고 있는 항염증 효과가 카알세포의 에이팝토시스를 억제를 해서 카알세포의 네트워크를 유지해서 장관 운동을 개선시키고 장관 운동의 리듬을 되찾도록 하는 그와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또 침 자극의 강도가 위장 간의 운동과 영향에 미칠 수 있다는 결과들이 있는데, 이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심자와도 밀접한 관여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침 치료가 바닐로드 수용체 TRPV1에 대해서 작용하는 특성에 따라서 고강도의 자극이 미운동성을 조절을 해서 미주신경성, 구심성 신경섬유와 관여가 되어 있는 NMDA 수용체 조절을 통해서 위장과 운동을 조절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신경성 경로와 관여하고 있는 침치료의 다양한 작용 기전은 통증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에 있어서 침치료의 작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 침치료는 장관 운동만이 아니라 위장관 장벽에 대해서도 여러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장관 점막 방벽의 손상은 주로 점막의 허혈성, 재관류 손상에 있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요. 염증성 반응, 과량의 위산 분비와 세균 감염에 있어서 한약이 혹은 침치료가 이와 같은 병리에 있어서 보호 효과를 나타낸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침치료나 한약치료는 신경 내분비, 면역계통을 조절해서 장관 내 펩타이드를 조절하고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등 다양한 항스트레스 작용, 항염증 작용을 나타내서 결과적으로 위나 장관 방벽의 손상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소화기계에서 나타나는 내장 통각과 및 내장통에 있어서 침술이 척수에서의 조절 혹은 중추 말초 신경계에 대한 조절을 통해서 오피오이드, 아드레날린, 세로토닌 경로를 통해서 진통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내장 통각 과민에 의한 통증에 있어서는 세로토닌의 과도한 작용이 장내 신경계에 있어서 내장의 통각 감수성을 증가를 시켜서 통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경 내분비성 조절을 통해서 침치료가 작용하게 되고, 여기에는 세로토닌의 과도한 작용 조절, 장내 신경계의 조절, 그리고 내장통의 감소, 내장 신경계의 조절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침치료는 다양한 신경 경로를 조절함으로써 임상적인 효과에 기여를 한다. 중추에서는 CRH에 대해서는 HPA 축에 대해서 이미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간단한 지식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침 치료는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를 시켜서 내장의 통과 과민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침 치료의 작용, 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있어서 병태 생리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뇌장축에 있어서 뇌장축은 중추신경계와 미장관, 장관 신경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축으로 뇌의 신호는 감각, 운동, 그리고 분비 양상뿐만이 아니라 장내 미생물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 장내 미생물로부터의 신호는 미주신경을 타거나 전신적 순환 경로를 통해서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뇌 영상 연구들을 통해서 대뇌 변연계 그리고 피질의 운동 영역과 전 운동 영역에 대해서 침 치료가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전대상의 전두엽 피질 미상액은 기능성 소화장애 환자에서 위에서 올라오는 감각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와 같은 뇌 부위들이 기능성 소화장애에 있어서는 항진되어 있고 침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 항진이 다운된다는, 억제된다는 것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침 치료가 이와 같은 전대상의 전두엽 피질 미상액과 같은 영역에 대한 기능성 조절을 통해서 신경 조절을 통해 소화기 장애, 기능성 소화장애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위장관과 중추신경계에 분포되어 있는 여러 펩타이드들에 대해서 침 치료의 조절 작용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브스탠스 P나 VIP, 모틸린, CCK 같은 다양한 장내 펩타이드들 조절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알려진다라는 점 알려져 있고요. 그렐린이나 뉴로펩타이드 Y 혹은 오렉신성 경로에 관여하는 다양한 신경 펩타이드들이 침 치료에 의해 감소가 되고, 이는 잠정적으로 침 치료가 식욕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점을 또 보여줍니다. 미장간의 운동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방풍통성산이 아디포넥틴을 통한 지방 조직에서 분비되는 인자를 통해서 지방 분해 작용, 그렐린 경로에 대한 억제 작용을 통해서 식욕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알려진 게 이 경로와 한약의 기전, 침 치료의 기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되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침 치료는 위장관에서 장관 평활근의 운동을 조절하고 가스트린을 비롯한 여러 장관의 펩타이드들의 조절을, 작용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소화기 질환에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작용 중에는 뇌 연결성을 조절하는 것, 침 치료를 통해서 나타나는 효과 등이 관여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아직까지 침 치료의 양방향성 조절, 뇌 장축의 조절, 경혈 특이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연구가 많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또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경혈에 있어서 위장관에 대한 위장관 부근에 대한 자침이나 혹은 말초에 대한 자침이 서로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점은 최근에 밝혀지게 된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족삼리에 대한 자침은 주로 위장관의 운동을 촉진을 시킬 수가 있고, 반면에 복모양, 복부에 자침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위장관의 운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경혈에 대한 특이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여러 신경과학적인 연구의 결과물들인데, 이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많은 연구 성과들이 누적되어야 경혈 특이성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히 알아두시면 좋은 처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능성 소화장애에서 가장 효과가 강력한 근거를 통해 알려져 있는 처방이 바로 중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중성약 중에 하나인 지출관중환입니다. 지출관중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임상 시험들이 존재합니다. 약 39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PDS, 기능성 소화장애 환자에 있어서도 PDS 타입의 환자에 있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낸 연구입니다. 연구는 주로 400여 명의 환자에 대해서 16개 대학병원에서 진행된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된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기능성 소화장애에 있어서 PDS 증상은 지출관중환을 투여한 환자들과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있어서 아주 유의하게 치료 효과를 나타냈다. 식후에 팽만감이나 조기 만복감 같은 증상들을 유의하게 개선을 해서 기능성 소화장애 PDS 타입에 있어서 효과적이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처방들의
결과를 본다면은 한약이 굉장히 간단한 조성에 백출, 지실, 시효로 조성된 지출관중환이라는 처방도 이 정도 효과라고 한다면은 더 확장된 조성의 한약 처방은 임상적으로 더 다양한 소화기 질환에 있어서 일정한 효과를 낼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근거 중심 의학의 정신에 입각해서 본다면은 그러한 추정을 더욱더 확실하게 해줄 수가 있는 양질의 임상시험, 이와 같은 임상시험들이 더욱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 연구들에서 기능성 소화장애에 있어서 소요산이 갱년기 여성의 기능성 소화장애를 개선할 수가 있고, 침치료도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러 기전들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장기 치료 효과, 뇌에서의 연결성 조절과 같은 기전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사약산도 상부 소화기 질환에 있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뇌장충을 통한 스트레스 조절을 통한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점도 알 수가 있죠. 또 지출관중환은 역류성 식도염에도 효과가 있지만 육군자탕과 마찬가지의 기전으로 미배출능을 촉진을 시키고, 또 그 외 기전을 통해서 기능성 소화장애도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약의 많은 경우들이 미배출능을 증가시키는 기전을 통해서 육군자탕도 마찬가지지만 소화장애를 개선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미배출능에 저하가 있는 타입의 환자들에 있어서는 한약이 특히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도 있겠죠. 관련 기전으로는 백출은 오심구역에 대한 지구 효과가 있으며, 지실은 세로토닌을 통해서 미운동을 촉진한 효과가 있고, 시효 같은 경우에는 전두엽의 도파민과 세로토닌 수준을 조절해서 위장관의 과민성, 통증이나 그의 운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히 소화기계에 있어서 한약 처방과 침치료의 작용 기전, 그리고 임상적 효과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